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어려운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이야기 오늘도 다양한 시각으로 듣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사실 뭐 상반기처럼 주도주로서 네네. 독주 체제로서 끌고 가진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하락한 걸 좀 돌려놓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좀 아직은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2차 전지 일단 실적, 3분기 실적, 네. 그다음에 또 양극재 가격 하락 이 우려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은 방송 초반에 일단 결론부터 좀 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은 추세적 상승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세적 상승은 좀 힘들다라고 보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일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양극재 수출 이런 동향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극재 수출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9월 10일 기준인데 뭐 한 달 지나긴 했지만 아마 가격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때 그 한국의 양극재 수출 가격이 키로당 42.8달러, 킬로그램당 42.8달러. 예. 42.8달러고요. 그리고 요 수치가 작년하고 그리고 2분기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은 2분기에 50.3달러 네. 였다는 점을 한번 비교해보게 된다라면은 한 15% 정도 가격 네. 하락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49.6달러 정도였었는데 요거 대비해 보게 되면은 한 13.7%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NCM 굳이 NCM 그리고 NCA 나눠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각각 이제 NCM 같은 경우는 또 14%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NCA 같은 경우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런 것들이 일단 요것만 가지고 톡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2020년도부터 2차 전지가 부활을 받게 되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는 양극재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비하면서 에코프로로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네. 보게 된다라면은 뭐 양극재 기업들의 동향을 먼저 좀 살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양극재나 뭐 음극재 이런 게 잘 돼야 네네. 지주사들도 잘 갈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쪽으로 네네.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극재 가격이 이제 원료 가격이 그 리튬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숫자를 딱 보여주시니까 좋네요. 대략 한 전분기나 네. 전년 비해서 한 15% 정도 빠졌다. 네네. 그죠? 예, 우리가 뭐 주가도 그 정도 조정받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P는 떨어지는데 Q로 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실일까요? 글쎄요. 예, 그게 참 중요한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의 물량이 늘어나는 물량이 거죠. 늘어나게 네, 네, 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 폭하고 늘어난 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제자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양극재 수출량 같은 경우에 이제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하고 7월달, 8월달 3분기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5월달 같은 경우 어쨌든 양극재 수출량이 24,000톤이었고요. 그리고 6월달이 22,000톤이었는데 다행히도 7월달 같은 경우는 27,000톤, 8월달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27,000톤 늘어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5월달 대비해서는 27,000톤 기준으로 보게 되면 5월달 대비해서는 뭐 12% 그리고 6월달 대비해서는 2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2%를 감안을 하더라도 15% 마이너스가 된 거에서 22%에 올랐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7%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뭐 수출량들이 뭐 그리고 가격이 이런 것들이 뭐 10%, 20% 이렇게 성장해 왔었는데 20%, 30% 이렇게 성장해 오다가 7% 성장을 했을 때 과연 시장에서 만족을 할까? 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만족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도리어 이런 것들도 실망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실망감들이 자칫 이제 정점이구나.
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수출량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이 가격이 떨어진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수출량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수출량이 증가를 했지만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란지 2개월 전에 갖고 왔던 재고분을 가지고 이 생산에 나서게 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뭐 가격적인 부담이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이 두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질적인 성장 같은 경우는 이 어찌 보면은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양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유럽이란지 중국이란지 뭐 미국 이제 열렸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유럽이란지 중국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또 이제 리튬 가격이란지 양재 가격이 또 중국의 어떤 시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럽과 어떤 중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이게 둔화라는 표현이라 둔화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이 꺾인다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보여줬던 퍼포먼스만큼의 어떤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30% 40%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게 성장폭이 이제 10% 7%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시장은 둔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양극재 수출 동향을 보게 된다라면 이런 좀 이슈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고 네, 그죠? 그렇죠. 네. 또 기대감도 높았고 네네. 그걸 사실 그러니까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뭐 80점 맞다가 네, 93점 맞았는데 네. 다음에는 99점이지? 근데 90분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더 했어야지. 그러니까 좀 부족한데, 네, 그죠?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되는 거죠. 아예 네. 뭐 60점, 70점이 아니라 그죠? 네. 기대감을 낮추기 어렵고. 그래서 네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이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걸 그렇죠. 시장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네네. 3분기 그 실적 전망치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실적 전망치 좀 말씀드릴 건데 네. 그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완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이게 완만해진 게 이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하는 건 맞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93점 받다가 99점 가야 되는데 그렇죠. 90점 내려오게 되면은 이것도 잘한 건데 네. 왠지 지난번에 93점을 받아놓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그러게요.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 기업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PCM, LNF. LNF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에코프로비엠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2분기부터 짚어보게 되면 2분기부터 어찌 보면 그런 신호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예상치가 1,289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뭐가 기업명 BM 에코프로비엠의 네. 2분기 네. 영업이익 네. 예상치가 1,289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1,147억. 2분기도 조금 미스했군요. 네네 그렇죠. 미스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3분기에 이제 1,147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만약에 예상이 된다라면은 지금의 시장 리스크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은 거지 본질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바뀌었다고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3분기 때 현재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지금 제가 드린 이제 이 원고에는 1,096억이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제일 높은 걸 가져왔어요. 네. 제일 높은 걸 가져왔는데 잘하셨어요. 차도 안 좋은데 뭐 제일 네. 나쁜 거 가지고 네. 네. 가져왔는데 이게 보통 1,050억 전후더라고요. 1,050억 전후고 1,096억 정도 이제 가장 높은 걸 좀 가져왔는데 2분기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1,147억에서 어쨌든 1,096억이기 때문에 50억 정도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0점, 93점 받다가 성적표가 이제 90점 약간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또 마이너스 22% 정도, 22.5% 정도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인 거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2분기 때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게 돼서 했다가 아니겠지 했는데 3분기 와가지고 조금 내려앉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완만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FN 네. 가이드의 저 뭐라 그래 컨센은 994억인데요. 네네. 1,096억을 가져오셨으니까 제가 제일 높은 거 갖고 온 거죠. 상단을 가져온 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럼 약간 피크아웃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네. 에코 프로비엠이 사실 가장 네네. 대장 성격인데 그럼 퓨처엠은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이것도 2분기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네. 2분기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628억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521억이 나온 거죠. 여기도 그렇구나. 네네. 네.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855억이에요. 그러면 2분기보다 잘 나왔네. 성장하고 있네. 551억에서 그러게요. 855억이면은 잘 나온 거 맞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또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전년 대비 4.5% 성장. 45%면은 이게 달라지겠지만은 4.5% 과연 만족을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도. 일단 2분기 대비해서 그 QOQ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한 60% 성장. 네. 근데 YOY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보게 되면은 4%. 근데 항상 실적을 볼 때 QOQ보다는 YOY로 많이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만 독특하게 시장에서 QOQ 전분기 대비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게 보이겠지만 만약에 진짜 노멀하게 평균적으로 보는 전년 동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 4% 성장? 뭔가 좀 아쉬운데 2% 부족한데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퓨처엠도 컨센은 818억인데 네네. 855억을 이것도 높은 걸 가지고 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높은 걸. 기왕이면은 오늘 제가 안 좋은 얘기 들기 때문에 수치를 좀 높은 걸 갖고 왔어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네. 사실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주가도 조정받았지만 사실은 견조한데 네네. 사실 LNF가 실적 나올 때 미스하고 뭐 굉장히 그렇죠. 어려웠잖아요. 훨씬 네네. 더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두 회사하고 LNF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LNF는 아시겠지만은 2분기 쇼크였었죠. 예, 쇼크. 그렇죠. 예상치가 714억이었는데 네. 30억이 나오면서 쇼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은 그러면 3분기에는 당연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실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473억, 30억에서 473억 보게 되면 기저효과를 상당히 좋게 보이거든요. 2분기 대비 너무 잘했네. 원래 좋은 게 맞았었네. 일형 비용이네.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그 QOQ로 비교하면 안 돼. 지난 분기가 워낙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노이즈가 있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 YOY로 비교를 하면요.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LNF 주주들에게 네네. 미안한 말이지만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좀 기준이다, 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3분기 일시적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양극재 예. 업체 공통적으로 예. 대부분 그렇게 보잖아요. 3분기는 부진한데 4분기 좋아질 거라고들 보는데. 네, 예. 그렇죠. 3분기만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2분기 때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기업들이 예상치에 상회했던 실적이 나왔다라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조금은 둔화되는 조짐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상치가 실제치와 말도 안 되게 높아져 있었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거의 근접한 수준에서 조금 둔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왔다. 그리고 이 덜 나오는 부분들이 3분기까지 이어지게 되고 4분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면은 참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가 있지. 물론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4분기에 좋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미 2분기 때 조금은 예상치 못 미치게 되면서 이게 약간 정점이 온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만한 신호가 이미 나왔고 그러기에 그 더해가지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 대비해서 높다라기보다는 낮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4분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양극재 수출 가격을 4분기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양극재 수출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중국 쪽에서 조금은 과잉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 분기만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4분기도 좀 쉽지 않을 가능성. 이게 지금 안 좋은 것이 3분기에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4분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제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시장 때문에 내려왔다. 그렇다라면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기존 추세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이 먹구름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업종 종목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종목에 대한 퍼포먼스 이런 부분을 볼 건데 종목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본질적 가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LNF 같은 경우에 LNF가 아니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 어떤 말씀드렸냐면은 저포의 함정 이 빠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그대로 그걸 가지고 반박하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뒤에 주가가 빠져버렸었거든요. 그래서 LN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각종 종목 상담이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LNF 같은 경우도 LG이노텍 사례를 들게 되면서 저포 그러니까 잠시 뭐라 해야 되죠? 그 저포의 함정 여기 이제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LNF도 어찌 보면은 싼 것처럼 보인다고 네네. 이게 저평가가 아닐 수 있죠. 네네. 네. 거기에 그런 케이스에 일단은 들어갔다라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LNF가 아니죠.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3번 연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추가 상승 힘들다. 에코프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가 단독으로 너무 잘 가게 되면서 조금은 물을 흘렸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가 상당히 소외가 되는 현상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에코프로의 힘이 빠지게 되면서 그 악영향이 이제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 쪽으로 좀 퍼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적어도 저는 2차 전지를 안 본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이런 방금도 말씀드린 뭐 실적도 있고 그리고 뭐 수출 가격 하락도 있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에코프로가 너무나 강한 신세가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정밀적 분석이라든지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 보면은 시장에 어떤 참여해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로 설명이 드리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 올해는 네. 저도 좋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얘기 더 이상 못 하는데 더 해야 돼 얘기를. 그래서 일단 그 실적으로 추정을 했고 네네. 이슈를 보면 사실 전기차 판매가 조금 차량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죠?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내년에 미국 대선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네네. 재등장 그에 따른 정책적 우려 이런 네네. 것도 부각되잖아요. 그 네네. 부분은 어느 정도로 해석하세요, 네. 이사님?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트럼프가 절대 안 되기를 이제 정한수를 뜨셔가지고 트럼프가 안 되길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는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테슬라가 1위 업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공장 증설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6만 대에서 43만 대로 떨어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1등 업체가 둔화가 되게 되면 2등, 3등, 4등 업체들은 똑같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테슬라의 어떤 판매 동향은 상당히 중요해졌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를 얼마만큼 올려 나가느냐 이런 것도 좀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트럼프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근데 한편에서는 네네. 말 끊어 죄송해요.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돼도 이게 정책이고 법률이기 때문에 네네.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네네. 네. 저도 뭐 신뢰하진 않아요. 대통령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그죠? 뭐 행정명령도 있고 어쨌든 한편에서는 돼도 완전 네네. 손바닥 뒤집듯이 100% 뒤집지 못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그래도 정치를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공화당이 되던 민주당이 되던 이전에 이 정책이 있으면 거기다 연속성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 정치를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행이라 해야 될까요? 테마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 관련된 청탁이 많이 갔었는데 중요한 건
정책이 어떤 연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이든이 연속해서 뭐 재선이 된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트럼프가 바뀌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럼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지? 어떤 정책을 할 거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상 풍경이지 전기차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트럼프가 뭐 전기차 생산을 늘리게 되고 300만 대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린을 밀어붙이게 된다라면은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반대 노선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연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로 시작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뭐 이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인지도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고 트럼프 행보를 보게 되면은 참 웃긴 게 최근에 있었던 공화당 내 토론을 참석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제일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요. 희한해.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이제 경쟁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계 여론조사만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그 CNN에서 SSRS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은 뭐 포함 안 시키고 공화당 내에서만 한 게죠. 공화당 내에 이제 유권자들이 52%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WSJ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공화당 예비 선거인단이 59%가 트럼프를 또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산티스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기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57.6%고 드산티스가 13%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도 인물이 없나 봐.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인물이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공화당 내 대선 주자들이었던 토론에 불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내 적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이든을 잡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이제 각 지역을 도는 거죠. 이제 뭐 그 아시겠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는 그 텍사스 같은 경우 워낙 텃밭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먼저 가고 거기 아니면 다른 지역에 뭐 계속 도는 거죠. 돌면서 이제 계속해서 인지도를 올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선이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외신들이 이제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은 자동차 관련된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 트럼프가 이제 디트로이트 연설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충분히 멀리 가지도 못한다. 소비자에게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금 방송이다 보니까 약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가 만든 SNS 여기 트루스라는 그 SNS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전기차는 사기 이런 얘기까지 강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대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관련 전기차를 포함한 신재생 쪽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래서 모든 전기차는 중국에서 네. 만들어질 것 이상은 이런 글도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그렇죠. 투자를 할까요? 그렇게 보면 신재생이나 2차 전지가 올라온 네네. 게 바이든이 되고 나서 사실은 네. 큰 그 모멘텀을 얻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배제하면서 네네. 거기 더 이제 한 번 더 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었던 네, 그런 거죠.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 대선은 뭐 많이 남긴 했는데 미국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정태근 이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이시고요. 네네, 그렇죠. 보수적이라고 표현하자고. 네.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그죠? 보수적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그건 기본적인 전제를 그렇게 네네. 깔고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면서 힘을 실기에는 어렵다는 건 네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그죠. 그거 인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 그 시각 안에서 2차 전지 그럼 안에서 다른 또 좀 대안은 네네. 없을까? 이를테면 뭐 장비 업체라든지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네네. 양극재 이외 소재 업체가 좀 키 맞추기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쪽은 조금 전에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드렸듯이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될 만한 게 이제 LFP 네. 그쪽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 그대로 2차 전지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점유율이 계속 거기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 탑재율 그리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뭐 대안이 LFP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기업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업체를 보게 되면은 뭐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고요. 뭐 GM, 포드,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 KG 모빌리티, 도요타, 벤츠 다 이제 탑재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LFP 배터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 생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CATL인지 그리고 비아디란지 이쪽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 준준형 SUV죠, EV5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적용을 시킵니다. 기아에서 이 BYD 배터리 채택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KG 모빌리티의 시형 전기차인 토레스 EVX, 여기도 이제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하는데 이게 LFP 배터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셀을 좀 더 많이 그 모듈을 생략을 하고 셀을 그냥 이제 셀을 이제 더 많이 채워가지고 이제 밀도를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높인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뭐 LFP 배터리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레이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주행거리가 200km밖에 안 돼요. 음. 그럼 도심 내에서만 하다가 차 교통 체증이 좀 오게 되면은 어떻게 충전해 이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토레스 같은 경우는 뭐 400km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700km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BYD에서 이 주행거리를 높인 배터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BYD와 연관성 있는 기업을 좀 찾다 보니까 KGTS 정도만 보이더라고요. KG ETS, 네네. KG그룹의 관계자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는 데근데요? 예.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 회사는 GNC 에너지와 유사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 연관돼가지고. 근데 바이오 쪽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BYD가 그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KG 모빌리티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KG 모빌리티가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8월 24일 주가가 KG ETS가 가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연결고리를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주가는 KG ETS가 반응을 하다 보니까 KG ETS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25년 1월 달에 이제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공장 위치하고 규모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BYD가 굳이 우리나라에 또 이 만드는 건 우리나라 내에서 LFP 배터리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또 미국의 IRA 이 법이 앞서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회적으로 이제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BYD가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BYD라든지 CATL, LFP 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찾아봤는데 뭐 KG ETS 정도밖에 안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얘기가 되네요. 현대차나 기아도 일단 삼원계를 하지만 네네. LFP 삼원계만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LFP를 가지고 와서 뭐 그렇게 고급이 아닌 경우죠.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차죠. 여기 네네, 후발이니까 그죠. 네네. 뭔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니까 중국과 네네. 함께 또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LFP 네네. 공장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네. 뭐 그렇게 가겠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테니까 그죠. 네. 그쵸. 그런 움직임이 또 있었군요. 네. 저도 그 뉴스는 체크 못했었는데 KG ETS. 네. 그렇다고 뭐 KG ETS를 네. 뭐 지금 뭐 강력 매수 의견으로 뭐 이 종목이 간다. 네. 는 건 사실 아니죠, 그죠? 네, 2차 전지에 대한 시각 자체가 네. 네 안 좋게 말씀드리더라도 그래도 종목이 보수적이라니까 보수죠.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종목이 없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대안을 한번 그러게요.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뭔가 또 좀 네. 우리가 오늘 생각하지 못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와서 네네. 2차 전지도 네, 전만큼 뭐 네. 그렇게 정말 2차 전지 없었던 소외감이 굉장했었잖아요. 네. 상반기 진짜 소외가 컸죠. 뭐그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그죠. 네네. 다들 옆에 에코프로 저도 뭐 사야 되냐 차집 가면 물어보고. 옆에 아주머니들 모여서 하면 에코프로 얘기야. 버스터에서 네.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을 아는 사람은 에코프로 있어요? 없는데 그럼 뭐 하고 집 빠지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외감이 대단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후유증을 남겼죠. 어쨌든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들 팩트 체크했고요. 네네. 네, 전략 세웠습니다. 엔터주가 좀 갈 때 되지 않았어요? 네네.
실적이 기본적으로 괜찮잖아요, 그죠? 실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사실은 주가가 밀리기 시작한 게 그 JYP가 그죠? 네네. 실적 좋게 나왔는데 기대치를 충족 못했다 그러면 좋게 나왔어요, 사실 그죠? 근데 기대치보다 이것도 뭐 네. 100점 맞으라는 얘기인지 그러면서 사실 밀려서 뭐 하이브도 밀리고 뭐 줄줄이 밀려가지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분이 있으면은 이번에 이제 85점 받다가 이제 93점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93점 받게 되면 다음에는 90점 받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90점을 받은 거죠. 잘했는데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제 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엔터즈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는 어떤 먹구름을 이제 제쳐주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본 궤도로 가지 않을까.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SM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SM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원래는 1,335억이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네, 연간 네. 영업이익이요. 예. 그런데 이게 1,523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14%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JYP 엔터 상반기 상당히 뜨거웠죠. 이 종목은 이제 1,645억에서 1,868억으로 사행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5%또 사행 조정이 됐고요. 그 외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2,700억에서 2,820억으로 사행 조정되면서 4.44%, YG엔터는 834억에서 932억으로 사행 조정이 되게 되면서 12% 정도 사행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표를 됐겠죠. 성적표가 계속해서 이제 성적 예상되는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는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걸 3분기로 좀 압축시켜 보게 되면은 이 3분기 때 이제 K-팝 음반 판매량이 3,387만 장, 그리고 공연은 376만 명. 여전히 뭐 K-팝의 인기는 여전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뜨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25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전년 대비 54% 정도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요. SM은 522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일단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뭐 하이버는 656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게요. 실적은 좋은데 네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 실적 시즌이 되면서 네네. 거봐 좋잖아 실적 이렇게 나오는 숫자 나오는 데가 지금 네. 별로 없잖아. 많지는 않아요. 제가 반말한 게 아니고요. 별로 없잖아. 뭐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죠? 네. 또 상당히 탄력 있게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멘텀이 약합니다. 결국은 이게 음반하고 그다음에 공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아티스트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BTS는 전원 재계약을 한 거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불핑이 아리까리한 거고,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네. 자꾸 이제 루머만 흘리고 있죠. 지금. 예. JYP는 비춰가 빛을 비추려고 비춰. 이제 비춰. 비추고 있고. 네. 그러면 그 주요 엔터사별로 한번 네네. 팩트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JYP 엔터를 타픽을 제시하려고 오늘 엔터를 준비를 한 건데 일단은 뭐 편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기존 그리고 신인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SM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SM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6일 날 NCT 127이 이제 정기 5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NCT도 인기 많더라고요. 네. 저는 보이그룹은 별로 관심 없어요 모르겠는데 인기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NCT는 또 한 그룹이 아니라 네. 많아. NCT 저는 뭐 한국에 127이 BTS만 인줄 알았어요. 아니 NCT 127이 있고 또 뭐 네. NCT 뭐가 있고 뭐 많더라고요.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에스파 미니 에스파. 4집 그리고 레드벨벳 정규 3집 이제 컴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이제 웰션 V 이런 그룹이 있더라고요. 아 기존 그룹인가 새로운 그룹이 아니고요. 네, 있더라고요. 예. 좀 조금 생소하네요. 네. 그리고 TVXQ 이게 뭐냐면은 아직도 라고 했는데 동방신기. 네. 이게 TVXQ가 뭔지 해서 저 찾아봤는데 이게 동방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방신기 정규 9집
통방 신기 약장가 TV XQ 그리고 이제 기존 태연, 태민 또 이제 컴백이 예정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 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됐는데 9월 4일날 첫 싱글 게더 기타라는 이제 곡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선주 문량이 또 100만 장이 돌파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100만 장을 팔게 되면은 밀리언셀러를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진짜 대단한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100만 장 넘어가는 게 그게 기본이야. 너무 자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100만 장. 아니 뭐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네. 막 100만 장 150만 네, 첫날 그러니까요. 터져버리니까요. 네. 이 캐파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아 팬심이 대단해. 저는 네. 생각하는 게 옛날에 그래도 우리 네. 카세트 테이프 샀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얘기하면 이게 연식이 드러나니까 안 CD. 되고, 네, 뭐 CD 이런 거 사는 거는 듣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듣기 네, 위해서 그렇죠. 그죠? 네. 플레이어에 넣고 저도 들었는데. 들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음반을 사서 그걸로 잘 듣지 않을 거거든. 다 네. 스트리밍 받거나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판을 그러니까요. 100만 장. 앨범을 사는 거 보면 팬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100만 장은 그냥 가볍게 그냥 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SM은 주가부터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네네. 지분 경쟁 있을 때 16만 원까지 갔다가요. 네네. 그게 매듭 지어지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다들 정말 그게 빨리 이제 좀 이렇게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니 SM이. 이제 그건 이제 해결됐죠. 그게 9만 원까지 네. 갔었는데 네. 16만 원까지 못 갔지만 그 떨어진 갭자리 네. 그걸 메웠어요. 네. 지금 그죠? 얼마 전에 메우고 있죠. 메웠어요. 그죠? 조금만 힘내면 전고 좀 돌파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꽤 사실은 차별화되면서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네. 또 좀 밀리는 흐름들이고 SM은 네. 근데 갈 겁니다. 간다고 SM. 봅니다. 그다음에 하이브. 하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TXT라는 그룹이 있는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요. 모르셨어요 그거 TXT?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몰랐어요. 이 TXT 팬분들한테 죄송한데 진짜 네. 몰랐습니다. TXT. 네. 네. 10월 13일 날 네. 이제 또 정규 3집 나온다 그러고요. 10월 23일 날 세븐틴 미니 11집 그리고 11월 3일 날 이제 BTS의 정국이 솔로 앨범을 또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세라핌이 또 이 걸그룹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르세라핌. 루스라핌 인기 있죠. 네. 그 11월 달에 또 컴백 예정이라 그러고요. 네. 그리고 N팀이라는 또 그룹이 있던데요. N팀이 지금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N팀. 네. 있는데 이게 또 11월 달에 이제 컴백을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좁히는 게 아니 좀 저보다 더 모르세요. 엔터를. 그러니까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먹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아는 척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이랑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이제 신인 이제 사나 레이블의 네. 빌리프 랩이라는 이제 사나 레이블인데 여기에 걸그룹 아일릿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데뷔를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연습이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때문에 2024년도 데뷔가 예상이 되고 4분기에 플레디스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남돌. 있는데 이쪽도 이제 이제 신인 이제 데뷔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4분기라고 공식 얘기는 나와 있지만은 이게 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릿하고 이제 플레디스가 완성도가 아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플레디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이게 나오고 있지만은 내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달에는 컴백을 안 한다 12월 달에는 이제 컴백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도 데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12월 달 안에 할 거고요. 아니면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그쪽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YG가 제일 조용합니다. 아니, 하이브 얘기해서 뉴진스 얘기 왜 안 해요? 뉴진스 같아잖아요. 뉴진스는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컴백이라든지 신인 데뷔가 아니고 원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는 제 심적으로는 이제 뉴진스 팬입니다. 이제 브레이브걸스하고 이제 뉴진스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뉴진스가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아, 팬심이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시고 감추시고 하이브도 네. 네. 그래서 이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YG 사실은 SM도 어떻게 보면 그 M&A 하면서 노이즈가 이제 좀 네, 있었죠. 개선이 됐고 카카오가 힘을 줘서 이제 괜찮은 거고 하이브는 워낙 뭐 사실은 엔터주의 대장주이잖아요. 네. 그죠. 예. YG가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사실. 네. YG는 이제 블랙핑크 외에 이제 또 이제 BTS가 죄송합니다. BTS 막 하이브가 BTS에서 다음 바톤으로 뉴진스가 상당히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는데 YG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된 캐시카하고 이제 블랙핑크인데 이제 블랙핑크 제2의 블랙핑크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4분기에 블랙핑크의 제니가 솔로로
이제 예정 솔로 앨범이 예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몬스터도 이제 데뷔가 예정이 된 상황인데 5월달에 이제 프리 데뷔곡 드림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조회수가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5천만회가 돌파가 됐는데 베이비 몬스터도 약간 연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안 나오게 되면 이것도 내년에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상반기 때 SM만 좀 소외가 됐던 것처럼 하반기 내년 초반 같은 경우는 Y젠터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들 비전.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죽기 것 같아요. 살기로 하고 사실은 몸이 성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아이, 볼 때는 그쵸. 다 막 칼군무를 하고 막 스타가 네네. 되지만 정말 지난번에 YG한테 누구였었죠? 제니였나 한 사람 뭐 너무 불성실하다. 너 뭐 아, 이렇게 좀 제일 열심히 안 해. 그런데 네. 솔직히 자기가 이제 몸이 그죠 안 네. 따라준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또 우리 정태은 이사님이 연습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 브리빅 말고요. 베이비 몬스터. 아, 요거는 그러니까, 예.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불평 요건 제가 말고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소속사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네.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사님 그런 줄 알고. 아니, 아니에요. 네.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네. JYP 엔터. JYP 엔터가 탑픽이시라면서요.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무슨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신호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 아이돌. 요것도 좀 그게 말씀드려야 지금 이슈죠. JYP랑 그쵸. 하이브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JYP로 네네. 넘어갈 거거든요.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현지 아이돌, 그러니까 북미 쪽에 이쪽에 현지 아이돌이 데뷔를 하거나 본격으로 이제 활동을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브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하이브가 드림 아카데미, JYP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서 A2K라는 신인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 목적은 하나죠. 현지 걸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하이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이브도 그 저기는 인원은 결정됐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유니버셜 뮤직그룹하고 이제 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2년 동안 이제 올해 작년 이제 2년 동안 이제 오디션 투어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월 하이브 28일부터 결정 안 됐나? 예, 아직 결정 안 됐어요. JYP가 지난번에 6명 결정, 예, 비처 결정이 결정된 됐고, 거죠. 아, 헷갈려. 하이브는 이제 내년에 아, 네네 맞아요. 내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드림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8월 28일부터 본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트레이닝한 지 어떤 연습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 내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춰 아닌 기업이 기업이 아니죠. 기업이지. 사실 기업이지 하나의 기업인가요? 기업만큼 사실은 아, 그런 그 정도 뭐 돈 버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JYP 엔터로 넘어올게요. 예. 이제 11월 달에 이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에 또 있지 11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인데 있지하고 엠믹스가 또 컴백이 예정이 된 상황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은 컴백을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11월 달에도 만약 있지란지 엠믹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요거 이제 해외 프로젝트죠. 일본의 니쥬 싱글 1집이 10월 30일 날 나오게 되고 한국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언론 기사까지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C라는 이 말 그대로 프로젝트 그룹이 있는데 4분기 일단 데뷔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완성도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C 같은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처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제가 감히 자부를 하는 게 제가 이 증권방송에서는 뉴진스의 성공 가능성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디토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디토라는 뮤직비디오가 일본 야오 쪽에서 반응이 완전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디토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나이 또래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보게 되면은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는 그 학교가 제가 다닐 때 학교 배경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니삭스하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오르는 그 양말을 신고 스타킹을 신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40대 아재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이게 확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 공이 성공하게 되고 그 이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춰도 심상치가 않아요. 아, 비춰도 이제 네네. 뜰 걸로 이제 그 예고하는 네. 거예요? 네, 뜰 걸로 예고합니다. 만약에 비춰가 뜨게 되면은 저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춰 정택은. 네. 비춰 정택은 제일 문제겠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데뷔 싱글인 앨범이 세빛, 여기에 또 타이틀곡인 YO 유니버스, 이제 전 세계에 동시에 발매가 됐는데 제가 YO 유니버스라는 뮤직비디오를 두 번 들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생각하시는데, 근데 제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성공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성공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에 디토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노래가 좋다. 라는 그런 감성을 못 느꼈어요. 약간 트와이스의 예전 치얼업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얼업이라는 그런 감성이 얼마만큼 미국 현지에 건드려줄 것인가. 제가 볼 땐 그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노래가 조금 이제 저는 좋은지 모르겠다는 말씀했지만은 제 의견과 상관없이 Y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가 679만 회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돌파된 상황이고 이제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파워 바이 트위터 같은 경우도 차트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달 정식 데뷔 예정인데 제가 말씀했죠? 12월달 안 한다고. 그래서 12월달 정식 데뷔를 할 건데 이 회사의 성공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팬덤 비즈니스 그리고 딥 배경에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점. 미국에서 트와이스가 성공할 수 있던 성공 비결이 뭐냐면은 물론 셔츠를 통해서 팬덤 비즈니스가 성공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뒷 배경에 리퍼블릭 레코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데뷔를 하게 되면서 JYP USA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드 쪽으로 소속을 정하게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리퍼블릭 레코드 같은 경우는 뒤에 누가 있냐면은 세계 3대 메이저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면은 미국의 메이저 방송이란지 라디오인지 행사 출연 섭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그 경쟁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팬덤 비즈니스와 이 대중성이 합쳐지게 된다라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뉴진스가 있다라면은 앞으로는 이제 JYP에는 이제 비춰가 있다. 요런 한번 이 꼴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JYP의 어떤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실적과 함께 새로운 걸그룹 비춰에 대한 기대감을 JYP는 그러면 11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그 전에 한 14만 원까지 고가에 왔다가 증권사의 목표가는 평균적으로 재계약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17만 원 언저리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저는 최상단을 그냥 20만 원 놓고 그냥 계속 볼 것 같아요. 저는 JYP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30%의 영업이익률이 깨지냐 안 깨지냐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영업이익률 30%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간 30%씩 계속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오바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일단 밴드 좀 보고 싶네요. 네, 엔터 얘기했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